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길잡이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는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신문의 일면 기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부터 보시죠. 1분기 어닝 쇼크다. 수익이 굉장히 줄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을 미리 고백한 삼성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적을 발표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디스플레이 반도체 부진, 영업이익이 6조 원대 중반으로 전망된다고 삼성전자가 밝혔어요. 그런데요, 6조 원대라는 거는요, 지난해 1분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요,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익이 낮아진 겁니다. 이런 내용을 미리 고백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 전 이례적 공시다. 아마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리 살짝 공개를 한 듯합니다. 자, 이번엔 조선일보 보시죠. 얼마 전에 스페인 북한 대사관이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 그리고 PC가 도난당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보니까 그 내용입니다. 북한 대사관 습격자는 멕시코, 한국, 미국인, 다국적입니다. 스페인 수사당국이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10명이 4계조로 나눠서 습격을 했어요. 그런데 4계조로 나눠서 미국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탈취한 자료는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 넘겼다. 이렇게 수사 결과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과 미국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요? 자, 다음은 경향신문으로 갑니다. 김학의 수사팀, 2013년 당시 수사팀입니다. 외압 증거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뭐 경찰이 내사 사실을 뭐 숨겼다. 이렇게 뭐 곽상도 의원 등 주장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당시 수사팀이 청와대에 보고했고 외압 입증할 자료 있다 반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찰 수사팀을 말하는데요. 김학의 사건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요? 자,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시죠. 조양호 이사 연임 국민연금도 반대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국민연금은요. 기업 가치 훼손 이력이 있다. 이런 이유를 내걸고 있고요. 반면에 회사 측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 무시한 결정이다. 아직 모르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대한항공 주총에서 표대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계에서 대단히 큰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 4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훈갑 MBN 해설위원 나오셨고요. 김상일 시사평론가, 이수희 변호사,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뉴스의 핵심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막말 품평한 김현철. 어제 추미애 전 대표 만났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 궁금합니다. 그리고요, 이현주 발언의 바른미래당 발칵. 쇠뇌 수준으로 가는 일본의 역사 왜곡. 마지막은요, 여의도에 김학의 쓰나미가 덮쳤다.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오늘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는요, 일본 역사교과서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역사교과서 일본은 워낙 왜곡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식상합니다. 그러나요, 이번에는요, 좀 정도가 다릅니다. 이렇게까지 가는 건가요?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1초등생부터 독도 영유권 쇠뇌다. 더 심해진 교과서 역사 왜곡.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일본이 초등사회과 교과서 12종을 승인했는데 내용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왜 이러는가 싶은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시죠. 독도에 대해서 한국이 불법 점거다. 억지 주장을 더욱 강화했고요. 표현을 아주 강하게 넣습니다.
한국에 계속 강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외국을 겨냥한 거겠죠? 일본이 이렇게 문제 삼고 있다는 걸 계속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지도 축척 무시한 채 독도를 크게 표시했고요. 침략전쟁, 조선인 학살 의미는 뭉갰습니다. 그냥 흐려버린 거죠. 외교부는 일본 대사 불러 강력 강의했고요. 교육부는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즉각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지만 일본 말을 안 듣죠.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한겨레 기사인데요. 주어 뺀 징병 창씨 개명, 일본 정부 책임지우기 노고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검정 초등 교과서 뜯어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창씨 개명 강요 등 서술은요. 모호하게, 주어를 빼고 모호하게. 그러면 이게 누가 강요를 했는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요. 간토 대지진 학살 주체는 언급하지 않고 군함도 소개하며 강제동원엔 또 침묵합니다. 이거 국제사회에 약속한 거 아닙니까? 여기 강제동원 이런 부분 문제 있다라는 거 표기하기로. 임진왜란을 설명하면서 침략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그럼 침략이 아니면 뭡니까 이거는 그럼. 그리고요. 한일 교류, 역사적 사실은 축소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본인들이 드러내고 싶은 것만 강조했고요. 숨기고 싶은 거는 뭉갰다는 겁니다. 자, 조은갑 위원님. 일본의 역사 왜곡 진짜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이번엔 좀 정도가 심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특히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 왜곡의 강도가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현 자체도 그렇고 특히 이제 어린 학생들 초등학교 교과서에 저렇게 역사를 왜곡할 경우에 사실 어떤 영토관념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일 간의 미래 지향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걸림돌이 될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일본과의 관계는 지난번 위안부 배상 문제 등등을 둘러싸고 지금 계속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역사 교과서 왜곡도 저는 그런 연장선과도 별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의 갈등 구조, 특히 이제 독도 문제라는 것은 일본은 때가 되면 계속 그것을 국제화, 여론화시켜서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좀 치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던 것이고 최근에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우려하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역사에 대해서 일본은 겸허해야 된다는 얘기를 수차례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받아들이질 않고 있고 오히려 우경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한일 관계를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야 될 것이냐. 특히 이제 우리는 북한 핵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에서 뭐 경제 제재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같은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외교적으로다가 좀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좀 더 적극적이고 차분하고 논리적이고 냉철한 어떤 외교적 전략. 그렇다고 해서 마냥 그 일본을 그 무시하면서 강대강으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은 점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상일 평론가, 임진왜란조차 침략이 아닌 척하는 것도 기가 막힌데요. 일단 독도 얘기를 하면서 일본이 끊임없이 하는 주장은요. 한국이 불법 점유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가만히 좀 돌려서 생각해 보면요. 한국이 불법 점유를 했으면 일본이 뺏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본이 한국한테 뺏겼다는 뜻인데 스스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요. 이렇게 왜곡을 하는 거는 노림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본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노림수는 지금 현재의 아베 내각이 자기들의 어떤 지지율을 지켜가고 또 높이기 위한 뭐 하나의 정치적인 노림수가 전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심각한 것은 그냥 교과서를 만드는 그 회사나 이런 데서 한 것이 아니라 문부성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까지 줘가면서 이거를 강화했다는 게 더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기본적으로 제가 보니까 그 국제적인 지도국가 반열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나 봅니다. 그러니까 눈앞의 이익만 막 챙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본은 끊임없이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고 싶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런 자세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지도자 반열에 지도국가 반열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몇몇 위정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격
국가의 그 위신 그리고 국민의 이미지가 예. 자꾸 국제사회에서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것을 그 국민들이 잘 감안해야 된다. 일본 국민들이 잘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앞서 예. 그 정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서 일본 내의 양심 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교류를 좀 더 많이 하고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거를 해결해야지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역시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조 교수님, 큰 그림에서 좀 보면요. 일본이 도대체 왜 이럴까? 국내 정치적으로 뭔가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익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요. 이렇게 억지 주장을 계속 내놓고 특히 이런 주장들을 보면 주변 국가 갈등을 빚을 수가 없는데 갈등을 빚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뭔가 변화를 줘서 군사적으로 일본이 뭔가를 도모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도 받고 있어요.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아베 내각의 내정을 위해서 또 말씀하신 대로 더 크게는 뭐 일본의 군사 대국화. 그렇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일본의 역사 인식이 잘못돼 있다. 생각 자체가 잘못돼 그렇습니다. 있다. 이건 이제 진단을 안 내릴 수가 없고요. 지금 이걸 이제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매우 차곡차곡 장기적인 계획 아래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본이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뭐 반응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좀 장기적으로 일본의 행보를 전망을 해서 대응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중국이라든지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서 2차 대전 당시 피해를 입었던 이웃 국가들과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좀 제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일본에도 양심적인 학자들 그리고 사상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과 좀 공동으로 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함께 심포지움을 연다든지 이렇게 우리도 근본적인 또 그리고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조 교수님 말씀을 드리니까 뭐 할 수 있는 걸 모두 망라해서 가자. 특히 중국과 이런 부분 역사 외교에 대해서는 공조를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중국하고는 또 미세문제 뭐 이런 것들에 살짝 갈등이 있어서 아무튼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우리한테는 영원한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렸던 청문회 지금 계속 열리고 있고요. 오늘도 열립니다. 어제는요.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기사 보시죠. 일단 여기 보면은요.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의원들이 이제 질의를 계속 듣고 있는 모습 같아요. 일단 제목이 이렇습니다. 천안함 우발적 사건이다. 과거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문회에서는요. 북한 어뢰로 침몰한 것이다. 약간 결이 다릅니다. 이 주장에. 청문회에서 말 바꾼 김현철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어요. 통일부 장관 후보 대북관 그리고 막말 의혹 등 18차례나 어제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요즘에 청문회만 열리면 한 20번 정도 사과하는 건 기본인 것 같아요. 그 전날 열린 청문회 역시도 20차례 정도 사과했다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어제도 비슷했습니다. 야당은요. 분양권, 아파트 수차례 사고 팔며 시세 차익이다. 이런 것도 지적했습니다. 이 부동산 관련된 또 논란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당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갖 논란에도 천연 다이아몬드 같은 인물이다. 극찬 아닙니까? 천연 다이아몬드는요. 그러니까 북한 문제를 다룰 때 이렇게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인물은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과 여당이 시각이 다른 게 아니고요. 보는 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보시죠.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야당 공세에 소신바꾼 김현철. 역시 이제 말을 바꿨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북한의 천안함 사과 요구할 수도 이 정도 발언 이제 과거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보시죠.
바짝 낮춘 통일부 장관 후보자다. 대북 정책 이념 편향성 논란 싸고 여야 의원들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요 가운데 부분은요, 조금 이따가 다룰 거고요. 밑으로 가겠습니다. 한국당에서는 말 바꾸기, 도덕성마저 의심이다. 청와대 지명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여당 역시 천연 다이아몬드 같은 분. 요 발언 또 여기 소개돼 있습니다. 저 지금 빨간 줄로 저희가 기사 준비했는데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수희 변호사. 청문회 전에 한국당 안팎에서는요, 이번 7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1순위 낙마 대상은 바로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다. 이런 얘기가 좀 들렸어요. 지금도 그런 분위기인 건가요, 지금? 예, 그러니까 최종호 국토부 예. 장관의 경우에는 예. 본인이 똘똘한 세체를 갖고 있는 예. 하나는 최근에 직렬을 예. 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영이 서겠느냐 예. 이런 이제 국토부 장관으로서 이런 문제 제기는 크게 했지만 아마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렇죠. 어제 예. 사실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날이었는데 일단 보류가 됐어요. 예, 그래서 끝에는 저녁 시간대에는 예.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의 경우엔 예. 야당 의원들조차 민원성 질문을 했다는 거 국토부 아닌가. 장관이니까. 예, 낯뜨거운 예. 얘기인데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사실상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임명되는 걸. 지금 그런데 김현철 예. 통일부 장관 후보의 경우에는 예. 한국당, 특히 한국당 입장에서는 예. 결사 반대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청문회에서는 예. 천안함 폭침의 이유가 북한의 공격 때문이다라고 말을 바꿨어요. 그 자리에서는. 그리고 의사 제재 해제에 대해서도 말을 바꿨고 하지만 그게 과연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정말 김현철 후보자가 예. 생각을 바꾼 거라기보다는 청문회 통과용으로 그냥 야당 의원들이 원하는 답을 해준 게 아니냐.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근거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계속 질문을 했는데 구체적인 본인의 본인의 의견은 피해갔어요. 그냥 정부의 대책, 유엔 제재 이게 북한의 인권에 대한 그냥 얘기다. 아주 언론적인 내용. 예, 그래서 저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못했다라는 거는 앞서 본인이 썼던 이런 대담했던 얘기들을 일부 바꾸기는 했지만 믿을 수 없다라는 거에 근거가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은 일단 타겟으로 지금 삼은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네요. 자, 요 기사 중에요. 어제 이제 청문위원으로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 좀 보시죠. 일단 추미애 전 대표는요, 이 김현철 후보자가 과거에 정치인 품평을 여러 명에 대해서 했는데 추미애 전 대표에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좀비다. 좀비라고 묘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품평을 받은 겁니다. 근데 어제 청문위원으로 나섰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여당 추미애 과거 과격 발언 질타. 자, 김현철 깊이 반성한다. 상처 준 분에 사과하겠다. 요 얘기거든요. 지금 한국일보 기사는 굉장히 이걸 단순하고 짧게 다뤘는데요. 저희가 요 질의와 답변 내용 영상으로 좀 묶었습니다.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학자의 언어와 공직자의 언어가 다르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시대요. 후보자를 놓고 길들이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느끼세요? 학자가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너무 좁았다고 생각합니다. 학자의 언어와 공직자의 언어가 달라야 된다가 아니고요.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런 학자적 소신을 펼칠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정권 교체를 해준 국민께 감사드리고 오히려 통일이라는 만큼 갈등 관리가 필요한 분야가 또 있을까요? 어떤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려면 두루 포용하면서 설득해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한 거죠. 이게 핵심을 잘못 짚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네, 정우갑 위원님 지금 영상을 저희가 봤는데요. 추미애 전 대표가 직접적으로 질타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애둘러서 다 담겨 있는 듯합니다. 보니까요. 그렇죠. 이제 추미애 전 대표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죠. 이제 좀비라는 표현을 썼고 또 문재인 당시 대표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고, 그러니까
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학자로서 상당히 자유분방한 그런 어떤 활동을 한 것을 언행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이제 사과를 했죠. 잘못됐다라는 것을 했고. 여기 지금 화면에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한테는 씹다 버린 껌. 추미애 전 대표에게는 감염된 좀비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직원 쥐어짜서 출세하는 자전거를 이렇게 품평을 막말성 불평을 한 거예요. 네네. 어쨌든 간에 과거의 그런 원인에 대해서 여러 지적이 있었고 그 부분에서 이제 본인이 사과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통일부 장관을 뭐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남북 문제는 뭐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평화를 향한 이제 여정이라고 이제 보고 있죠. 그 과정에서 그럼 남북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소위 뭐 과거처럼 어떤 대립적인 관계냐 아니면 교류를 좀 더 활성화해야 되느냐. 김 후보자 같은 경우는 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이 청문회라는 것이 정책에 좀 집중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과거의 언행 뭐 어떤 그 약간의 좀 뭐 부족한 또는 잘못된 이런 것에 대해서 치중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향후 통일 관련 정책, 그다음에 남북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야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제목들은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부족하게 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듣고 잘못된 어떤 관이 있는지 아니면 향후 남북 관계에 어떤 적합한 그런 정책을 펼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좀 집중을 못한 것이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 청문회 진행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을 해 주셨어요.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말을 바꿨다라는 비판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 추미애 전 대표가 이제 애둘러서 지적을 한 부분도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뢰라는 것이 내가 믿어라 해가지고 신뢰가 오는 건 아니죠. 신뢰는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당신께서 한 말과 행동을 보고 국민들이 이분의 말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것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 요구를 북에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진심일까? 저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말에 비춰보면 진심이라고는 좀 의심이 된다는 그리고 거네요. 그리고 이분을 내정한 이유가 오히려 북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그 입장을 견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안함 사과 요구를 북에 한다? 그거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사실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청문회를 넘기기 위한 그 답변은 아닐까 이런 우려가 좀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추미애 전 대표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통일부 장관이란 자리가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북한과의 갈등, 그다음에 우리 내부에서의 갈등, 이른바 남남 갈등, 그리고 한미의 공조에 있어서의 갈등, 이런 동맹국들과의 어떤 미묘한 갈등 이런 거를 잘 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당신의 지금 신념도 청문회장에서 기꺼이 말할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장관을 수행을 하시기가 좀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배종희 교수님. 지금 이제 저는 중요한 것은 지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향하는 것은 남북 평화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그래서 교류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런 건데 문제는 그걸 표현하는 이 언사가 굉장히 거칠고 또 생각도 국민의 정서하고는 상당히 좀 유리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통일부 장관으로 만약에 임명이 될 경우에 중요한 것은 실용적인 그런 정책과 조치들을 끌어낼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논란들을 미리 다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로 지금 지명한 것은 현재 남북관계, 북미관계들을 볼 때는 주도적으로 창의적으로 이 어려운 교착 국면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김현철 장관 후보자를 선택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해법으로는 이제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 재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김현철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스냅백, 그러니까 조건부 해제를 가지고 뭔가 북한의 살라미 전법 그리고 미국의 일괄 타결 이 사이에서 방법을 좀 만들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중요한 건 이제 실용성이고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여야 간에 아주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앞으로 여야 간에 특히 이제 민주당, 한국당 간에 엄청난 격돌이 예상이 됩니다. 청문회는 어젯밤 11시를 조금 넘겼을 때 끝났습니다. 굉장히 오래 한 겁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청문회는 마쳤으나 오늘도 김현철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여야가 여러 가지 주장과 논평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청문회가 어제, 국토부 장관 청문회 어제 마쳤거든요. 그런데요, 조금 되돌아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인사청문회인데요. 제목이 이렇게 됐네요. 민원청문회 된 인사청문회다. 어제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말합니다. 오전, 오후, 저녁까지 이렇게 크게 3개의 덩어리 시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는요, 청문위원들이 엄청나게 질타합니다. 그리고 오전은 많은 방송들이 또 생중계를 해줬어요. 그런데 오후쯤 되고 저녁쯤 되니까요,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똘똘한 세체든 자격 논란 불구하고 민원 해결해 준다니 질이 마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청문위원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오후 들어서는요, 지역 민원 더 읍소를 했답니다. 그러자 후보자도 챙겨보겠습니다. 이 답변이 제일 많이 나왔답니다. 아, 죄송 송구가 아니라 이게 더 많이 나온 거군요. 챙겨보겠습니다. 꼭 챙겨보겠습니다. 비판 일자, 청문 보고서 채택 연기, 뭐 이렇고요. 참 이렇습니다. 여기 발언들이 좀 있는데요. 여기 대략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만 이렇습니다. 뭐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장관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챙겨보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관련해서 뭐가 있는데 이거 필요합니다. 착공 이거 잘 안 되는데 해주시겠습니까? 장관 후보자는 꼭 챙겨보겠습니다.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자 보다 못한 다른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은건 한국당 의원이 지금 청문회를 하는 것인지 정책질을 하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다. 장관 자질 있느냐 없느냐를 지켜보는 자리에서 지역 민원을 부탁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이분께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 해도 너무하는 행태는요. 여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이거 낯뜨겁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아마 그 최종호 후보자가 그 청문회 끝나고 나오면서 글쎄 의원들이 얼마나 우스워 보였을까. 그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의원들 개인이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는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장소를 좀 구별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나름 좀 낯뜨거웠는지 이게 국회 방송에서 생중계가 돼 있긴 했지만은 저녁 시간대면 좀 그 다른 프로그램들을 보실 시간이죠. 그 시간. 일반 방송에서는 생중계 안 하거나 해도 뭐 잘 안 보는 시간이 그래서 되죠. 저녁 시간대 이런 질문이 이제 집중이 그런 것까지 의식을 거예요. 했을 수도 있다. 예, 근데 내년 4월 총선이 있으니까 뭐 이런 거 이제 유치했다 그러면서 그 프랭카드 붙여놓고 이러면은 시선도 많이 끌고 뭐 다른 이제 후보자들보다 이제 그 더 좋은 위치에 있을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저도 이런 그 총선에서의 후보 선택의 기준 안에 좀 이런 대규모 이런 뭐 토목 사업이라 그럴까요? 이런 거에 너무 좀 선택의 기준을 이런 걸 너무 높이 보는 것도 좀 우리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유권자들도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임성애 평론가, 지금 유권자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비판을 받고 해도 본인이 이런 걸 이뤄냈다. 이렇게 욕을 먹어서까지 이뤄냈다라고 지역구에 얘기하면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지역구 의원을 도와주는 기사죠. 이렇게 비판을 하는 자체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까지 한다. 예, 비난을 무릅쓰고 이렇게까지 내가 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사업이 된다면 더더욱이 내가 이러면서 이걸 사업을 가져왔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는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심한 거죠. 그렇지만 그 국회의원의 최고의 목적은 재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재선을 위해서는 이게 좋은 기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청문회가 그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게 저는 오히려 좀 뭐 그 예. 위선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해줄 거면 꼭 챙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또 안 되는 게. 해줄 거면 그냥 쿨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또 하는 게 낫지 않나. 또 쉽게 해주면 해준다고 또 뭔 소리가 나올까봐 일부러 위선적이라는 하는 건가요, 그럼? 아무튼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현실입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아름답지 않은 정치권의 모습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화면으로 좀 보시죠. 일단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이 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손학규 대표 지금 창원, 성산 보궐선거 지역에 내려가서 숙식하면서 지원 주세하고 있는데요. 그걸 얘기를 하면서 창원에서 숙식하는 것도 제가 보면 찌질하다. 본인 소속이 된 당대표의 지원 유세의 모습에 대해서 찌질하다라고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요. 벽창호다. 뭐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명분이 있을 때 한다면 마음이 동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나 살려주세요 하면 짜증난다. 그러니까 당대표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한 겁니다. 손학규 대표는 벽차오다. 이렇게까지 묘사를 합니다. 그러자 바른미래당 내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당연히 반발합니다. 뭐라고 반발이 나왔냐면요. 이렇습니다. 해당 행위다. 그리고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당원으로서 해야 할 말과 하지 할 말이 있고 기본적 예의가 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인가? 내부 총질 멈춰라. 인신공격성 망언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라.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렇게 또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이 두 인물의 발언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창원에서 숙식하고 하는 것도 정말 제가 보면 이게 좀 찌질하다,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면 짜증나요. 찌질이니 벽창훈이 뭐 이런 인신 공격성 발언에 대해서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부 총질 앞으로 즉각 멈추길 바랍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어제입니다. 바른미래당의 김정화 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요. 시입니다. 논평 시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목이 꽃의 말입니다. 사람아, 입이 꽃처럼 고와라. 그래야 말도 꽃같이 하리라. 사람아.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인격도 품위도 없는 오물투척꾼으로 전락했는가? 보기 드문 캐릭터를 지켜보는 것도 한계가 있다. 한계가. 이런 논평을 어제 냈습니다. 자, 자당 의원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그 정당에서 논평을 내는 것도 대단히 이례적인데요.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배정희 교수님. 이현주 의원이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게 이번뿐만은 사실 아니에요. 과거에도 정체성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었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자신의 정치적인 속셈 때문이 아닌가. 무슨 속셈입니까, 그건? 본인이 이제 당초에 민주당 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에 가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언행을 보면은 보수의 잔다르크 같은 그런 언행이에요. 보수의 아이콘 같은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스스로 정체성과 관련해서 자신은 반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뭐가 문제가 되고 있냐면은 지금 창원 성산에서 진보 진영이 물론 이제 아직 민중당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만은 정의당하고 그리고 민주당하고 후보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한국당이 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현재 여기에 바른미래당 후보를 내세우고 지금 손학규 대표가 창원에 내려가서 숙식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니까 한 3% 정도 되는데 그걸 또 가져가면은 한국당 후보가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몸은 바른미래당에 있지만 한국당 후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이미 전략적인 판단을 내린 거예요. 어쨌든 간에 본인들은 후보를 내서 낙선을 하도 존재감을 보여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계파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지원 유세를 할 정도로 지금 계파의 그런 분열 양상을 초월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현주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바른미래당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은 해당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뭐 중징계를 지금 징계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이현주 의원 입장에서는 징계해 주기를 바랄 수도 있죠. 그런데 과연 이런 정치 행태가 바람직한 건지 그거는 유권자, 국민들이 선택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수희 변호사, 지금 배종환 교수님은 저렇게 하는 게 이제 한국당을 위해서 그런다 그랬어요. 그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그 창원 그 선거에서 말씀하신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이제 후보 단일화를 했죠. 그런데 지금 그 보수당이라고 바른미래당 어떤 분은 보수당이라는 말을 싫어하시지만 그 자유한국당 후보가 있고 바른미래당 후보가 지금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저쪽도 이제 그 후보 단일화한 정의당 후보하고 민주당 후보로 갈라져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후보 단일화가 상대방이 되면서 뭐 그래도 박빙 싸움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쪽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지금 후보 단일화보다는 지금 이현주 의원 얘기를 봐서는 바른미래당 후보가 접어야 된다는 걸로 보여요. 뭐 그 표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그럴 뭐 뜻일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얘기를 굳이 이렇게 손 대표가 그 고령에 내려가서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걸 찌질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당대표를 폄훼해 가면서 얘기를 했어야 하느냐. 한참 전에 아파트까지 구해서 지금 거기서 숙식하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후보 단일화를 할 때는 물밑에서는 단일화를 뭐 가능성으로 이제 얘기가 되더라도 밖으로 뛸 때는 끝까지 갈 거라고 하면서 총력을 보여야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통상 그렇죠. 단일화를 하더라도요. 그래야 뭘 얻어낼 수도 있는 거고 뭐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저는 이현주 의원이 뭐 하고자 했던 말은 후보 단일화인 것 같은데 왜 표현이 갈수록 좀 그 정도를 넘는 것 같다. 그리고 당대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본인 얼굴에 침 뱉는 거죠. 그럼 바른미래당 의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정구합 위원님, 결국은 이현주 의원은 탈당으로 가는 겁니까? 이런 분위기라면요? 여러 개인의 어떤 앞서 얘기했듯이 정치적 상황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자당 대표의 저런 표현 자체가 맞지 않죠. 정치라는 것이 사실 언어, 말로 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저런 이제 거친 표현들이 우리 그 어떤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을 보는 시각 자체를 굉장히 좀 안 좋게 하는 그런 혐오를 일으키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럼 저렇게 반복되느냐? 그거는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윤리위에서 징계 논의를 하겠다는데 그 징계에 대한 수위 자체가 굉장히 용도삼이 형태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질적인 어떤 의정 활동을 못하게 하는 어떤 강력한 그런 움직임까지 갈 수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뭐 해당 행위뿐만 아니라 여러 거친 표현들 정말 적절치 않은 이런 그 행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제에 스스로 한번 그런 점들을 깊이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내의 어떤 대표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표현을 저렇게 극단적으로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젓고 있는 것이죠. 아까 방금 전에 배종호 교수님께서 이제 뭐 단일화 얘기하면서 이제 한국당 뭐 승산 이런 부분을 약간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는 모릅니다. 안개 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승산과 관련해서는 뭐 저희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아무튼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한참 경쟁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참고로 좀 알려드리고요. 자, 김상희 평론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일단 바른미래당 의원이 바른미래당 당대표에 대해서 어떤 저런 아주 거친 비판, 듣기에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거친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의원이 반발을 했고요. 그리고 당에서 논평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들이에요, 사실은요.
이 모습이 지금 바른미래당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예, 맞습니다. 뭐 제가 드리고 싶은 있습니다. 말씀이 딱 그건데요. 예. 이게 바른미래당의 지금 현주소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 비례대표 의원님들 예. 세 분은 출당을 해주길 또 바라고 있고 그 이현주 의원께서도 울고 싶은 상황이죠. 그래서 예. 뺨을 좀 때려달라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패스트 트랙과 관련해서도 이거 되면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이다라고 뒤에서 얘기하고 예. 계시는 의원님들이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그 민주당 성향, 민주당에서 나온 의원님들도 뭐 민주당이 너무 우리를 안 받아주는데 받아준다 그러면 차제에 조금 움직여볼 마음이 있다. 이런 분들도 또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참 바른미래당이 중심을 못 잡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현주소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일까요? 파열음이라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디 한 군데서 일단 시작이 되면 저는 도미노처럼 쭈루루룩 이게 그렇게 이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벌어진 상황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도대체 왜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보는 순서입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손혜원 의원 부친 유공자 논란. 이걸 놓고 어제 국회에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거의 인물들에 대한 유공자 선정 여부에 대한 또 언쟁도 벌어졌거든요. 그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소개하는 동안 네 분께서는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야당 손혜원 부친 유공자 특혜 의혹 집중 포화. 어제 국회 상황입니다. 피우진 보훈처장. 그러자 야당은요. 보훈처장 자격 없다. 야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공방이 오갔습니다. 일단 여기 빨간 내용, 기사 내용부터 좀 제가 소개해드리죠. 손 의원의 부친 손용우 선생은 조선공산당 활동 경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번 탈락한 후 지난해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는데 7번째 신청을 앞두고 손 의원이 피처장을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하여튼 일단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벌어진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요. 보훈심사 전 손 의원 만남 지적에 피우진 보훈처장 당시 진행사항 보고한 것 아니다. 뭐 유공자 선정하고 그런 거 관계없는 거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보훈처장이 김원봉 뭐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인물인데요. 서훈수여도 시사하자 야당은 김일성도 훈장줘야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여기 내용 보시죠. 또 있습니다. 이 김원봉 선생 관련해서 뭐 서훈을 줘야 된다 말한다 이런 얘기가 있자 어제 이제 보훈처장이 국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논란이 확산하자 보훈처는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김원봉 선생은 1948년 월북 후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했기 때문에 현행 심사 기준으로는 포상이 어려운 사항이라며 보훈처장의 답변은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이렇게 또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제 국회 설전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근본으로부터 파괴하러 온 간첩 혐의자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보훈처장으로서 자격이 없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당 의원이고 이게 영부인 친구니까 이런 대우가 가능한 것이지 일반인들한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 보훈처에 대한 정책 발표 이전에 근간을 제 얘기를 좀 그렇게 몰고 가시니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네, 뭐 저희가 짧은 부분만 봤는데요. 저런 유사한 설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금 일단 논란은요. 손혜원 의원 부친 유공자 선정 문제와 그다음에 김원봉, 서훈수여 문제, 뭐 이런 두 가지 가닥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은갑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논란을 좀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선정은 좀 신중의 신중, 또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과정에서 상당히 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항일 운동을 했는데 예를 들면 북한에서의 활동이라든가 손 의원의 부친 역시도 뭐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만, 물론 과거 이제 반공이라는 기치 아래 상당히 왜곡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너무 한쪽 편으로 치우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지금 남북의 대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거든요. 그 같은 점이 충돌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좀 더 면밀해서 이분에 대해서 선정에 대해서는 정말 논란의 여지가 없을 때 하는 것이 순서상 맞지 않느냐.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충돌 지점이 있을 경우에는 보훈처 입장에서 신중을 기하고 객관적 증거를 찾는 데 좀 더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접근했으면 이 같은 논란까지는 오지 않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김원봉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 다시 또 이렇게 해명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같은 점 역시도 마찬가지고 좀 더 어떤 객관적 사실 규명 그다음에 많은 이들의 어떤 보편 타당한 어떤 이해를 구하는 그런 노력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보편 타당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의견 수렴 과정이 좀 있었으면 아쉽다.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찬일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100% 동의하고요. 이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먼저 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300분의 국회의원들이 저보다 다 뛰어나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보세요. 그분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저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받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피 처장님의 말을 끊고 들어오는 국회에서 답변 태도나 이런 거는요. 국회의원 개인이 아무리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정무위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언할 때 보훈처장이 말을 끊고 중간에 들어가서 뛰어드는 그 모습. 국민의 질문에 답변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하셔야지 내 앞에 있는 그 국회의원한테 답변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개인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국민의 정부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까 이제 전에 말씀해 주신 거랑 옆에서 또 공감하는 차원에서 드린 건데요. 이거는 선거의 승리의 전리품이 오히려 이런 각 자리들은 될 수 있어요. 국가의 어떤 보직들. 그렇지만 보훈심사는 전리품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공감대가 당연히 있을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전제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신중해야죠. 그러니까 오히려 처장님 자리는 정권을 가져오면 줄 수 있어요, 그냥. 그렇지만 보훈 심사는 국민들이 그거를 보고 따라가고 함께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유공자가 선정이 되면 그건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거죠. 임기가 있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또 이걸 해준다고 하면 앞으로도 그런 분들을 다 해줘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분만 해줘서는 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공감대를 만들어가면서 논란 없이 좀 해나가는 것이 바른 업무하는 그 방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아쉬운 부분을 좀 지적해 주셨어요. 이수희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피우진 처장의 어제 김원봉 선생에 대한 그 답변은 대통령께서 이미 이전에 이제 영화 암살 관람 후에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훈장을 서원하고 싶다 이런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피 처장께서 그런 대통령의 뜻 맞춰주는 그런 발언을 한 걸로 보여요. 그럼 보훈처의 추가 공식 입장은 뭐예요, 그러면? 보훈처는 놀란 거죠. 여기 이제 여론이 또 좀 들끓으니까 부랴부랴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 피우진 처장은 그러니까 그 보훈처의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하는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거의 아부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손혜원 의원을 그렇게 의원회관까지 가서 만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죠. 특혜 의혹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공식적인 입장은
죄송하다, 뭐 오해될 만했다든가 처신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겠다든가 그게 뭐 속마음은 어떤지 몰라도 좀 원론적인 답변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직접 찾아가서 다른 경우에도 그렇게 하려고 애쓴다. 뭐 특혜는 아니다는 식으로 좀 답변하고 한 거는 참 많이 아쉽다. 뭐 정말 감정적으로 의원들 입에서 예. 사퇴 얘기가 나올 만하다 생각이 들고 예. 특히 김홍범 예. 선생에 대한 이 서운 가능성, 예. 뭐 처장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예. 또 보훈처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 아직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방공으로 수립이 된 정부입니다. 예. 아직 확실하게 무슨 비핵화가 완전한 예. 비핵화의 첫걸음도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방어적인 체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각에서 지금 스물스물 나오는 이런 그러니까 북한 체제에 동조했고 수립하는데 북한 정권의 수립에 도움을 줬고 6.25 때 거기에서 북한에서 수뇌부로 있었던 인사들에 대한 이런 서운 얘기가 나온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징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배종호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손혜원 의원의 처신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부친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1982년부터 또 2008년까지 6차례나 신청을 했지만 다 그게 결국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7번째 신청을 해서 결국 인정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뭐 전화로 신청을 했다든지 또 심사 전에 보훈처장을 만났다든지 또 주무국장을 2차례 만났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처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당에서는 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직권남용을 했다. 그래서 지금 고발까지 해놓은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반인이라면은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라면은 라는 것도 공인이라면은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하고 처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인이라면은 자기 스스로 보다 더 엄격한 그런 기준과 잣대를 세워서 자기 검열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논란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들 네 분 다 공히 그 부분은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좀 다뤄봤는데요. 이번에는요 사회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남기고 있는데요. 경찰 쪽에서는 일단 얼굴 공개, 신상 공개를 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기사가 2개 준비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주식 부자 부모니 돈 많겠지. 1년간 범행 준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진 씨 부모 살해 혐의 김다운 송치가 됐고요.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이 씨 묻힌 차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 이사한 집 찾아내며 치밀한 준비를 했다. 범행 당일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 꼼꼼하게. 그리고 이 씨 동생에게 접근해 추가 범행을 시도하려는 정황도 있었다.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죠.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 씨 아버지에게 요트 임대 사업을 위해 빌려둔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김 씨와 이 씨 아버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밝혔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행 동기에 대해서. 당시 5억 원이 든 가방도 김 씨가 사전에 인지한 것이 아니라 범행 당일 우연히 이 씨 아버지가 들고 온 것을 빼앗은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랬을까? 이게 좀 다 설명이 안 되고 뭔가 좀 이렇게 꼬여가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요. 다음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보시죠. 똑같습니다, 여기. 여기 얼굴도 나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제 신상 공개가 된 겁니다. 이진 부모 살해범은 미국 유학파 34세. 1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고요. 시신 처리 위한 도구도 직접 구매. 살인 주도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본인은 자기가 그러지 않았다. 공범들이 그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사유인지 좀 알쏭달쏭. 일단 이수희 변호사. 일단 범행 동기도 모호하고요. 중간의 과정.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 그 시신을
별도로 장소에다 뒀다라. 이 부분도 왜 그런지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게 김다운이 나름으로 자기는 치밀하다고 한 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객관적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김다운 나름으로는 치밀하게 한다고 하는 게 아버님 시신은 평택에 옮기고 그럴 때 또 대리기사는 부르고 뭐 사람들 불러 이삿짐 불러서 공장까지 옮기고. 어떤 창고까지 오고서 거기다 갖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다운은 치밀하게 한다는 게 결과적으로 좀 이상하고 더 좀 어리석은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뭔가 경찰이 파악하지 못한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뭐 그렇게까지 계속 해석을 해줘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돈 때문에 강도 살인까지 계획에 있었는지는 그거는 지금 경찰 입장에선 표백제를 사가지고 갔기 때문에 흉기는 위험용으로 쓰려고 갔다가 우발적으로 살인까지 됐다고 보아줄 수도 있지만 표백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표백제라는 건 혈흔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를 지우기 위한 거니 그것도 절반이나 통을 그러면은 그런 것까지 이미 감안을 하고 준비했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침입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면 결국 돈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때 뭐 부가티인가요? 그 초슈퍼카를 판 돈은 우연히 그날 들어온 거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희진 씨 사건은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보통 주가 조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유사수신행위 뭐 이런 걸로 사기죄로 이런 걸로 복역되는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뒤에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대개는 친인척이 갖고 있을 거라고 추측들을 해요. 그럼 명의를 빼돌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 지금 동생은 법인 명의로 이 부가티 20억짜리 슈퍼카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게 뭐 이전에 그 주식 범죄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는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실제 돈이 없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런 숨겨둔 재산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럼 그거는 현금이나 아니면 어떤 뭐 금방 바꿀 수 있는 뭐 골드 바나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침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봤던 한국일보 기사 좀 다시 좀 띄워주시죠. 그래서 이런 제목이 달렸나 봅니다. 주식 부자 부모니까 돈 많겠지. 돈이 많다라고 알려진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도 분명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됐다라는 거군요. 일단 제목을 이수희 변호사 설명을 다시 듣고 보니까 이게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학의 사건 파장 지금 정치권으로 쓰나미처럼 덮쳤는데요. 뭐, 짧게 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사안 자꾸 다른 것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참 머리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워낙 또 정치권을 덮치고 있으니까 간략하게라도 저희가 좀 다뤄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민주당 천인공로 범죄 6년 비호다. 그러자 한국당 1다 4피 놀이나. 이렇게 또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김학의 쓰나미다. 공수처 설치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사안 보니까 필요한 것 같다. 황교안, 곽상도 책 있는 자세를 이렇게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자 한국당 대통령 딸 의혹 묵살, 공수처 국민성동, 청문회 의혹 덮기 등 1타 4피에서 4피가 이런 거랍니다. 이게 한국당에서 얘기 나온 얘기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정치권 공방 간략하게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6년간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누가 경찰 수사에 개입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했는지 어떤 권력의 힘이 작용했는지 이에 대해 검찰은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김학의 사건은 왜 공수처법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권력자가 천인 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누군가의 비호로 6년째 진상규명조차 안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권력형 범죄 사건에 대한 국민의 공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학의 사건에 관련해서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적극 호응했습니다. 그리고 김학의 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일타사피를 노린다 이렇게 보입니다. 첫 번째는 문다의 의혹 제기 묵살입니다. 두 번째는 공수처를 밀어붙이기 위한 국민 선동입니다. 세 번째는 인사청문회를 덮고 이슈를 다른 곳으로 돌리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등의 이런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의 눈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정치권 공방이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요. 최근 며칠 전에요. 검찰 과거사의 진상조사단의 제보 편지가 왔는데 눈길을 가는 내용입니다. 이렇습니다. 김학의에게 윤중천, 건설업자 윤중천을 소개한 건 연수원, 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다. 이런 제보 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어제. 그래서 김학의 사건을 다루는데 이 문제의 변호사는 빠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건 또 어떻게 된 것인가. 물론 이 제보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은요, 이런 제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개한 게 이 변호사다. 이래서 이건 또 무엇인가. 여러 가지 또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자, 정우갑 위원님. 공방도 있고요. 또 이런 뭐 새로운 이런 내용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적 공방으로 덮을 것이 아니라 김학의 전 차관 문제는 국민적인 관심사가 이미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당시에 동영상 문제까지 거론했는데 왜 임명이 강행됐느냐. 그 과정에서의 어떤 외압 문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어떤 투명하고 또 실질적이고 또 객관적인 그런 조사를 통해서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명확히 좀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피할 수가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제기들이 나옵니다만 이제 과거사위에서 방금 뭐 변호사 얘기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위원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입장을 또 내놨습니다. 또 부인을 했어요. 사실관계를 좀 더 봐야 될 부분이 있고. 다만 그 수사 권고 대상에 대해서 몇몇 사람을 특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특정했죠. 논란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었을까. 또 어떤 인물은 왜 빠졌냐 또 이런 논란도 있고요. 그러니까 논란을 자초한 측면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했으면 여가 될 수도 있고 야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됐든지 간에 상당히 저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검찰, 경찰이 스스로를 반성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번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아마 재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제 관련 기사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예산과 관련된 얘기예요. 국민일보입니다. 내년에도 돈 풀어 성장 분배다. 500조 초수포 예산 짠다. 엄청나군요. 지난해 예산이 428조, 올해 예산은 469조인데요. 내년은요, 504조로 예상이 됩니다.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30조 이상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21년에는 535조. 급격하게 예산이 늘고 있는데요. 정부 확장적 재정 운영 불가피하다. 경기 부양,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맞춘다. 그러나 이건 너무 선거 의식해서 또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나옵니다. 김상일 평론가. 뭐 지금 다소 확장적 재정이 당연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거는 IMF나 국제기구도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경제 발전의 한계가 양극화나 이런 데서 왔다는 측면에서도 그걸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당연히 저는 이 방향은 맞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뭐냐? 세트 플레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혼자 가서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경기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세트 플레이가 필요하냐면 산업이나 경제의 구조를 조정하는 것과 그다음에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를 해도 그냥 마중물이 아니라 물만 붓고 그냥 낭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트 플레이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에 좀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지금 SOC나 이런 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서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경기 악화에 세수 축날 텐데 총선 의식한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자유조선 비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전복을 내세우는 단체죠. 자유조선이 비자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북한 해방 이후 자유조선을 방문하기 위한 비자 20만 장을 한정 발급한다며 지난 17일부터 자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기 시작했습니다. 비자 사진을 보면 최초라는 뜻의 영어 단어 제네시스의 첫 글자를 따서 G비자라고 쓰여 있는데요. 또 왼쪽 상단엔 자유조선 임시정부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비자는 아닌데요. 관심을 끌어 후원금을 모으려는 의도로 추측됩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낙서입니다. 빨간 넥타이를 한 남성의 얼굴에 우스꽝스러운 낙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남성은 아프리카 부룬디의 피에르 은쿠룬지자 대통령인데요. 지난 21일 부룬디 사법당국은 낙서를 한 10대 여학생 3명을 체포해 국가원수 모독 혐의로 기소했다고 합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학생들의 낙서와 비슷한 게시물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낙서만으로 학생들이 구속될 이유는 없다며 당국에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네요. 마지막 이슈 태그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안중근입니다. 어제 안중근 의사의 109주기 순국일이었습니다. 어제 서울에선 추모식이 열렸는데요. 일본인 참석자들이 안의사의 영정 앞에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일본에 있는 한 절에선 안중근 추모비 안내판에 우길기가 붙어있는 모습이 발견됐는데요. 누군가 몰래 붙인 걸로 추정됩니다. 또 그동안 이 절엔 추모비를 철거하라는 협박 전화 등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 이름 밑에 우길기라니요.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군요.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